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저를 잡아먹으려던 사람이 그날은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건 집문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내의 단독 재산입니다. 판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은 고개를 더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가 자기 돈으로 산 집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를 욕하고 끌고 다니고 쫓아내려 했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복도에서 무너진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도 잃고 아내도 잃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에 인감을 위조해서 근저당을 걸려 한 남편. 매달 300만 원씩 다른 여자에게 보내면서 아내에게는 생활비가 없다고 했던 남편. 딸 이름으로 된 교육적금 320만 원까지 빼간 남편. 그 남자의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터진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관계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사연의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 정수와 별거를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싸움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새벽 6시에 전화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온다. 지금 당장 와서 사과해. 그때도 나는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쉼없이 울리더니 시어머니의 문자가 꽂혔습니다. 니년 감히 제삿날 코빼기도 안 비쳐? 지금 어디 사는지 주소 불러. 내가 직접 가서 끌고 나온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오히려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주소를 보냈습니다. 시가 7억짜리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집, 반찬 가게에서 7년, 택배 부업에서 3년, 친정엄마가 남겨준 유산까지 합쳐 4억 2천만 원을 모아서 산 내 집이었습니다. 숨을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뒤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문 열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내 오늘 다 본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복도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옆집 현관등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새 소파를 훑어보고 주방 선반을 살피고 벽에 걸린 서연이 그림까지 눈에 담더니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 조경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은 잘 벌었네. 내가 여기서 이 좋은 집 차지하고 혼자 편하게 살아?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집이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이런 집에 살아. 당연히 정수가 해준 거지. 그러니까 제삿날도 안 가고 배짱이지. 복도에서 이웃 두어 명이 소란을 듣고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의식했는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이 여자가 남편 돈으로 집 얻어놓고 시댁은 무시하고 제삿날도 안 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치심보다 차가운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 돈으로 산다.
시댁 덕에 산다. 며느리는 입 다물고 따라야 한다. 10년 동안 나를 짓눌러온 말들이 전부 저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를 분류했던 것도, 반찬 가게 냉장고에 손이 트고 갈라졌던 것도, 친정엄마 유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것도 이 사람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며느리가 편하게 산다고 믿고 싶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 비밀번호도 내 아들이 알겠지? 오늘 당장 정수 불러.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건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장씩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기로 한 순간부터 결심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것인지도, 자기 아들이 매달 300만 원씩 다른 여자에게 보내면서 생활비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도, 딸 교육적금까지 빼간 것도,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집에 인감을 위조해서 2억짜리 근저당까지 걸려고 했다는 사실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시댁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참는 게 복이다.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입 다물고 사는 거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 정수도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이 좀 세서 그렇지 아기는 없어. 조금만 참아줘. 그 달램은 늘 그날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 하나를 보내면서도 우리 집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반찬을 먹어봤겠냐라고 했습니다. 김장철에는 새벽부터 불려놓고 마당에서 12시간을 일하게 해놓고 끝나고 나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올해 김치 맛이 왜 이래? 친정에서 배운 게 이거야? 시누이가 옆에서 웃었고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전을 부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같이 칼이었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기름지냐? 우리 집 전은 원래 이 맛이 아닌데.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면 과일 접시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내 몫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석. 그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수가 나한테 그러더라. 애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게 무슨 여자냐고. 웃음이 퍼졌습니다. 시누이가 오빠가 진짜 그랬어요? 하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걔가 나한테 하소연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손이 떨리는 게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둘만 남았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보탠 거겠지.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끝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든 건 결혼 5년차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월 150만 원이던 생활비가 어느 달부터 120만 원이 되더니 100만 원이 되고 결국 8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카드값은 밀리기 시작했고 서연이 학원비는 내 적금을 깨서 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생활비가 왜 자꾸 줄어드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당분간만 참아줘. 당분간.
그 당분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생활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자가 알뜰하면 집안이 안 망해. 내가 씀씀이가 커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거다. 나는 낮에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점심때까지 반찬을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연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밤에는 택배 분류 부업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에는 반찬 가게 냉장고 앞에 서 있으면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밴드를 감고 또 감아도 피가 배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일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번 돈, 택배 부업으로 모은 돈 합쳐서 2억 4천만 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 1억 2천만 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받은 소액 대출 6천만 원. 전부 합쳐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꼭 지켜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 명의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날렸을 때 빈손으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엄마의 유언이 된 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남편 몰래 4억 2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잔금 1억 7천만 원.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신용 문제로 대출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마련한 집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에 좀 넓은 데로 옮겼어요. 그 옮긴 집이 누구 돈으로 된 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편은 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이름으로 된 교육적금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넣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자동이체가 미납 처리돼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이 내 동의 없이 서연이 이름의 교육적금을 해지해버린 뒤였습니다. 320만 원. 아이 이름으로 된 돈까지 빼간 겁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본인 확인 후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서연이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으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서연이 적금 왜 깼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급한데 쓸 데가 있었어. 나중에 다시 넣어줄게. 나중에. 이 사람은 늘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나중에. 사과도 나중에. 그 나중에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의심이 맞았다는 걸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남편 가방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가면서 흘리고 간 거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우려다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동네 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찍힌 품목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쌀 10kg, 계란 2판, 두부, 고등어, 그리고 유아용 물티슈. 마지막 줄에 분유 한 통. 우리 서연이는 이미 7살이었습니다. 분유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한테 심부름해 준 거겠지. 형편이 어려운 후배네 아기한테 사다 준 거겠지.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영수증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3개월치 내역을 뽑았습니다. 화면을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특정 주소지 반경 안에서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마트, 유아용품 전문점, 산부인과 근처 약국, 소아과, 아기옷 가게, 매달 3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줄어든 그 시기에 300만 원이 매달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주소지를 지도에서 검색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 작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6개월 기록을 합산했습니다. 약 1,800만 원. 1년을 넘기자 3,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반찬 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겨우 모으는 금액이 매달 그 동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연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 길로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을 달려서 내린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카드 내역에 찍힌 주소지 근처에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 현관 앞에 유모차가 접혀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아기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작은 내복, 손수건, 턱바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를 달래는 소리. 울지 마, 아빠 왔잖아. 그 목소리는 집에서 서연이한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는데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잠바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안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우유 사올게. 여보. 그 한마디가 귀를 찢었습니다. 내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를 분류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저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밴드를 세 겹으로 감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여자의 장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 왜 맨날 안 와? 하고 물을 때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하고 거짓말을 시킨 건 나였습니다. 내가 내 아이한테 거짓말을 대신 해준 거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고 카드 내역 출력물을 꺼내고 빈 파일 폴더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카드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이름으로 보낸 송금 기록도 찾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감정을 다 죽이고 한 장씩 쌓았습니다. 3개월 뒤에는 직접 그 주소지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남편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그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찍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남편을 맞이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송금 총액이었습니다. 2년간 총 8,700만 원. 내가 7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그 여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생활비가 없다며 내게 80만 원을 쥐어주던 사람이 다른 집에는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파일 폴더가 두꺼워졌습니다. 사진, 카드 내역, 통화 녹음, 송금 기록, 그 여자 이름과 주소, 전부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 남자는 더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우편함에 들어온 봉투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한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등기소였습니다. 나는 등기소에 서류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서류 불비로 반려되었다는 통보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누군가가 근저당을 걸려고 시도한 겁니다. 처음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저당이라는 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뜻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빼겠다는 겁니다. 신청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나는 근저당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감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필체도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인감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만들어둔 인감도장이 서재 서랍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가져간 거였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서류 불비로 반려한 이유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내 집에 2억짜리 근저당이 걸릴 뻔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동의 없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외도도 끔찍했습니다. 8,700만 원을 다른 여자에게 보낸 것도 끔찍했습니다. 아이 교육적금 320만 원을 빼간 것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 자체를 가져가려 한 겁니다. 내가 7년 동안 손이 트고 갈라지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뒤에서 담보로 걸어 2억을 현금화하려 한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지는 뻔했습니다. 남편은 딴살림 여자에게 새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 집에 손을 댄 겁니다. 아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다른 여자 집을 사주려 한 겁니다. 외도보다 더 끔찍했던 건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사기꾼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짓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 생활비를 1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면서 매달 300만 원을 다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둘, 아이 이름으로 된 교육적금 320만 원을 무단 해지했습니다. 셋, 2년간 총 8,700만 원을 딴살림에 쏟아부었습니다. 넷, 내 인감을 위조해서 내 집에 2억짜리 근저당을 걸려고 했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감도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새 인감을 등록하고 등기부에 처분 제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무리 서류를 만들어도 이 집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 폴더를 꺼내 놓았습니다.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 송금 기록, 현장 사진, 통화 녹음, 근저당 반려 통보서, 위조된 위임장 사본. 전부 내 손으로 모은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걸렸습니다.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건지, 혼자서 먹고 살 수는 있는 건지,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 서연이 학비랑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알뜰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안 나가지. 그 말이 갑자기 내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으면 남편이 딴 살림을 안 했을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괜찮았을까? 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물 먹고 싶어? 물을 따라주는데 서연이가 물컵을 받아들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일은 와? 7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내일은 오냐고. 나는 매번 응, 내일은 올 거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서연이가 방으로 돌아가는 작은 등을 바라보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는 건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참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날 새벽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꼭 지켜라. 나는 지켰습니다. 통장도 지켰고 집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 파일 폴더를 다시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할 겁니다. 이혼 소장 준비를 시작해달라고. 그리고 이 증거들을 전부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던 건지, 알고도 덮은 건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다시 제삿날 그 거실입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집이 얼마짜리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이만한 집을 얻었으면 최소한 제삿날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집값이 공짜로 나왔냐? 시댁덕을 봤으면 도리를 지켜야지.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이 겁을 먹은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집 비밀번호도 내 아들이 알겠지? 오늘 당장 정수 불러.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건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확인하시죠.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예상 못한 거였습니다.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봉투, 무게가 꽤 나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 이름 한 줄, 내 이름이었습니다. 단독 소유, 지분 표기 없음, 공동명의 없음, 남편 이름 없음. 시어머니는 처음엔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종이를 뒤집어 보고 다시 앞면을 보고 소유자 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등기부 온라인 열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발급일, 조회일, 소유자 정보까지 전부 일치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잔금 1억 7천만 원.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정수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거기 갔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잘 달래.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해. 이 집 누구 집인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적이 3초, 5초, 10초.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수야, 이 집 내가 해준 거 맞지? 내가 가장이라며.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남편이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은정이 집이야.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이 퍼진 바닥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복도를 뒤집던 그 큰 목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2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20장 넘게 출력된 것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반복되는 결제와 송금, 같은 동네 마트, 유아용품점, 소아과, 산부인과 근처 약국,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된 정기 송금, 매달 300만 원.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수 씨가 2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보낸 돈이에요. 총 8,700만 원. 그 사이 저한테 준 생활비는 월 80만 원이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걸 왜 내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부부 사이 일을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부부 사이 일이요? 어머니가 오늘 이 집에 찾아와서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신 건 부부 사이 일이 아닌가요? 이웃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신 건 부부 사이 일이 아니었나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반려 통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서류 불비로 반려, 신청 금액 2억 원, 첨부된 위임장에는 내 이름과 위조된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세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가 제 인감을 위조해서 이 집에 2억짜리 근저당을 걸려고 했어요. 제가 7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을 담보로 잡아서 현금 2억을 빼려고 한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어머니도 아시겠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모른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봉투 안에 남은 마지막 것을 꺼낼지 말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USB 하나.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꺼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방금 한 말이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한 건지 그 답은 이 녹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거실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톤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누운 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스피커폰을 끄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 내용이 전부 들렸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건 본능이었습니다.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여자랑 정리될 때까지만 들키지 마라. 애도 있다는데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집 문제만 내 앞으로 돌려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집만 내 앞으로 돌리면 둘째 집 정리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정이 그년이 눈치 못 채게 해. 제가 알면 집 뺏기기 전에 이혼부터 걸 거 아니냐. 제삿날 안 온다고 내가 한번 가서 기 죽여 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서류 처리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들키지 마라. 집 문제만 돌려놔. 기 죽여놓을 테니까 서류 처리해. 이게 다른 뜻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저를 끌고 제사상 앞에 세워 망신 주러 오셨죠. 복도에서 이웃들 다 듣게 소리 지르시면서. 그런데 그게 아들 걱정이 아니라 아들이 시킨 거였던 거잖아요. 내 기를 죽여놓으라고. 그 사이에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나를 향한 미안함인지 자기가 들킨 것에 대한 수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딴살림도 그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도 전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참는 게 복이라고. 입 다물고 살라고. 여자가 알뜰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안 나간다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아들 편드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들 편을 드신 게 아니에요. 아들의 거짓말을 함께 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 밑에 깔린 사람은 저였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집 우리 아들이 해준 거지? 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수 씨, 당신 어머니한테 시킨 거 맞지? 제삿날 와서 기 죽여놓으라고. 그 사이에 서류 처리하겠다고. 근저당이 반려됐으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10초, 20초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에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혹시 이정수 씨 부인이세요? 통화 가능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톤이었습니다. 저 정수 씨한테 아이가 있어요. 정수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같이 살았어요. 이혼했다고요? 네. 2년 전에 이혼했고 재산 정리 중이라고 했어요. 곧 아파트를 팔아서 새 집을 구하겠다고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물었습니다. 시가 7억짜리 아파트요. 본인 명의라고 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내 집을 자기 집이라고 했고 나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여러 번에 나눠서 전부 합치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2억 1천만 원. 이 남자는 아내에게서 8,700만 원을 빼돌리고
아이 교육 적금 320만 원을 해지하고 아내 집에 2억 근저당을 걸려하고 딴 살림 여자에게서 2억 1천만 원까지 빌려간 겁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 돈 돌려받으셨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수 씨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부인 번호를 찾은 거예요. 이혼한 거 아니었던 거죠?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예요. 정수 씨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집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버린 거였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 건지 동정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도 속이고 어머니도 이용하고 이 여자까지 속였습니다. 3명의 여자에게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부에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한 사람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 더 중요한 건 이 여자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돈 돌려받으시려면 법적으로 준비하세요. 저도 제 쪽에서 정리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서류 뭉치가 됐고 녹음 파일이 됐고 오늘은 또 한 명의 피해자 증언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남자의 거짓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할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해 주세요. 증거는 전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자 변호사가 한참 동안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송금 기록, 현장 사진, 통화 녹음, 근저당 반려 통보서, 위조된 위임장 사본, 교육적금 해지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공모 녹음 파일.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 재산 유용, 사문서 위조까지 전부 갑니다. 그날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 앞으로 그리고 상간녀 앞으로 4명의 아파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이게 뭐야? 변호사를 왜 세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호사를 세웠어야 했어. 내 인감을 위조했을 때. 남편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급해서 그런 거야. 사업 때문에 잠깐 필요했던 거고 나중에 풀려고 했어. 나중에. 또 나중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만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남편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남편이 이 집 앞에 선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집안 망신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끝내자는 말은 항상 제가 입 다물라는 뜻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안 다물 겁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정수는 서연이 아빠야. 아이한테 아빠 없는 거 만들 셈이야?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밤 물었던 말.
엄마, 아빠는 내일은 와. 그 아이에게 아빠는 이미 없었습니다. 몸만 가끔 들르는 사람이었을 뿐 아이를 안아준 적도 학원에 데려간 적도 아이 이름으로 된 적금을 지켜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아빠를 없앤 건 제가 아니에요. 정수 씨가 스스로 없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니 남편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쪽 증거가 전부 나왔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이체 내역이 내 통장에서 나갔다는 기록. 남편의 신용 문제로 대출 심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은행 기록.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내역. 친정엄마 유산의 상속 증빙.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측이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아파트의 취득 자금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한 것이 맞습니까? 네. 아내가 자기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가더니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야기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장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확정. 재산 분할에서 남편 몫은 없었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는 내 단독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도 인정됐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외도, 생활비 유용, 아이 교육 적금 무단 해지, 배우자 재산에 대한 인감 위조,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저당 위조 시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편은 이혼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대한 권리는 단 한 평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빼돌린 8,700만 원과 교육적금 320만 원은 정산 대상이 됐습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남편이 물어내야 할 돈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형사 고소까지 받은 겁니다. 상간녀 쪽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빌려준 2억 1천만 원에 대해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도 쫓기고 상간녀한테도 쫓기고 검찰한테도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퍼진 소문은 며느리한테 당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기를 쳤다였습니다. 제삿날에 아파트 복도를 뒤집으며 다들 들으세요. 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도 갈라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됐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감싸고 돌던 아들이 결국 빈손으로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린 겁니다. 몇 달 후 나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전부 내 손으로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내가 골랐고 메뉴판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서연이가 크레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나도 뭐 해줄 거 없어? 종이를 한 장 줬습니다. 서연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냈습니다. 엄마의 도시락. 그 종이를 유리문에 붙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가게, 내 손으로 키우는 아이, 전부 내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한 달쯤 됐을 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집밥 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집밥이에요. 내 집에서 내가 만든 밥이에요. 그 남자가 잃은 것을 정리하면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한 평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빼돌린 돈과 위자료를 물어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간녀에게서 2억 1천만 원 반환 소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딸에게 아빠라고 불릴 자격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아침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오늘 다 본다. 그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등기부 1장, 카드 내역 20장, 녹음 파일 하나,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킨 내 이름 앞에서 무너진 건 거짓말로 세워진 그 남자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사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연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